Machine learning. This is just the beginning. 오늘 저희랑 같이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컴퓨터가 어떻게 사물을 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네,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 글들이랑 메모들을 보니까 잔차 학습, 욜로, 역전파, 엘렉스넷 이게 겉으로는 좀 복잡해 보여도 인공지능 학습이 이런 거구나 하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먼저 그 노트 여러 곳에서 잔차 학습, 그러니까 residual learning 이 개념이 눈에 띄더라고요. 잔차 학습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AI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걸 싹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알던 것과의 차이 혹은 남아있는 부분, 이걸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하죠. 네네. 나머지. 네, 거기에 딱 집중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을 볼 때 이미 파악한 어떤 기본 형태가 있잖아요. 그 위에 수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라던가 털 느낌이 어떤지 같은 이런 추가 정보만 딱 효율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막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밑그림에다가 살짝 덧칠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경망이 깊어지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정보가 가는 길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정보가 가다가 막 희미해지거나 좀 왜곡될 위험이 커지거든요. 근데 잔차 학습은 정보가 몇 개 층을 그냥 건너뛰어서 직접 전달되는 일종의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름길이요? 네. 숏컷 커넥션이라고 하죠. 덕분에 신경망이 아무리 깊어져도 맨 처음 정보나 그 중요한 변화량이 중견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학습이 잘 되는 거죠. 그럼 AI가 학습하는 또 다른 핵심 원리, 역전파, 백프로포게이션이죠. 이걸 오류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책임을 묻는 과정, 이렇게 비유했던데 이게 실제 작동 방식이랑 얼마나 비슷한 설명인가요? 그 비유 정말 잘 뽑으셨네요. 역전파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AI가 예측을 틀렸을 때 예를 들어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네 이렇게 잘못 예측하면 그냥 너 틀렸어 라고만 알려줘선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역전파는 바로 그 틀린 결과에서 시작해서 신경망의 각 단계를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 예측 오류에 얼마나 기여했나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각 단계별로 책임을 따져 묻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 연결, 그러니까 가중치라고 하죠. 이 가중치가 오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기여도에 맞춰서 연결 강도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이쪽 연결이 오류를 키웠네? 그럼 좀 약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전체 네트워크가 점점 정답에 가깝게 예측하도록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역전파의 본질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거기서 알렉스넷의 등장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알렉스넷의 어떤 점이 그런 혁신을 만들었는지 그 글의 관점에서 좀 짚어주시죠. 네, 엘렉스넷은 뭐랄까 정말 딥러닝 시대의 개막을 알린 신호탄 같은 모델이었어요. 그때 기준으로는 정말 파격적으로 깊은 신경망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총 8개 층이었죠. 8개 층이요. 와. 네,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층이 많으니까 이미지에 좀 추상적이고 복잡한 특징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깊이 말고 자료에서 또 언급된 다른 혁신적인 요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연산 능력이라든지.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깊은 구조를 실제로 학습시키려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엘렉스넷은 당시에 정말 획기적이었던 GPU 병렬 처리, 그러니까 GPU를 2개 써서 이걸 도입했어요. CPU로는 너무 오래 걸렸을 계산을 GPU 덕분에 엄청나게 단축시킨 거죠. GPU를 썼군요. 네. 그리고 또 ReLU라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써서 학습 속도를 높였고요.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할
얘기하겠지만요. 그리고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으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데이터에는 오히려 약해지는 문제. 그걸 과적합이라고 하죠. 네네, 과적합. 그걸 방지했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알렉스넷이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줬고 당신 자료가 지적한 것처럼 그 이후에 딥러닝 연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알렉스넷이 딥러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당신이 최근 자료들에서 많이 보셨다는 욜로는 실시간 객체 탐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 같아요. 네, 맞아요. 욜로. You only look once. 이름 자체도 재밌는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욜로는 이름 그대로 이미지를 딱 한 번만 보고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객체들의 위치랑 종류를 동시에 파악하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한 번만 보고요. 네. 근데 요르모는 이미지 전체를 그냥 하나의 신경망에 쏙 통과시켜서 모든 객체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뭐 경계상자라던가 클래스 확률 같은 걸 한 번에 다 수행해요. 그러니까 당신 자료에서 강조된 것처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네. 초당 수십 프레임 이상 처리가 가능하니까 실시간 영상 분석,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나 CCTV 감시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한편으로 당신 노트에는 욜로 개발자인 조셉 레드먼이 연구를 그만둔 이야기도 간단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부분도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조셉 레드몬이라는 분이 2015년에 욜로를 처음 발표하고 버전 3까지 개발을 이끌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어요. 네. 근데 2020년에 이분이 갑자기 자기 연구 결과가 뭐 군사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감시 사회를 더 강화하는 등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윤리적인 걱정을 하면서 돌연 컴퓨터 비전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학계를 떠났습니다. 와, 개발자 본인이요? 네. 기술의 어떤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개발자 본인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정이었죠. 아, 그런데 개발자가 떠났는데도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는 점도 노트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점이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 오픈소스. 네. 레드몬이 떠난 이후에 알렉세이 보호컵스키, 욜로 V4 개발자, 글렌 조커, 욜로 V5 개발자를 비롯해서 여러 개발자들이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오. 그래서 현재는 뭐 욜로 V10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더 가벼워지고 기능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냥 객체 탐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할이나 자세 추정 같은 걸로요. 이제 모델 내부에 좀 더 세부적인 요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리고 기울기 소실,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네. 신경망의 각 층 레이어에서 계산된 결과는 다음 층으로 넘어가기 전에 활성화 함수라는 걸 통과해요. 이 함수는 신호를 다음 층으로 보낼지 말지, 보낸다면 얼마나 세게 보낼지 결정하는 일종의 뭐랄까, 스위치나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해요. 아, 스위치요? 네. 그런데 신경망이 아주 깊어지면 아까 말한 그 역전파 과정에서 오류 신호, 즉 기울기가 여러 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점 약해져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긴 줄 끝에서 소리쳐도 저 앞까지 잘 안 들리는 것처럼요. 네네. 이게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하면 초기층의 가중치들이 거의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걸림돌이었죠. 당신 기술 문서에서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뤘다면 그만큼 예전에 딥러닝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활성화 함수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인데요.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입력값이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만들어버려요. 되게 단순하네요. 네, 엄청 단순하죠. 그래서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더 중요한 건 입력값이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항상 1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역전파 때 기울기가 사라지지 않고 깊은 층까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울기가 1로 유지되는군요. 네.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딥러닝 모델을 훨씬 더 깊게 쌓을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음수 입력을 0으로 만들면서 일부 뉴런만 활성화시키는 효과,
이걸 희소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델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과적합을 막는데도 도움을 줘요. 당신 자료들에서 렐리오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렐리오 말고 당신 자료에는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같은 함수들도 언급됐었어요.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을 항상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확률을 나타내거나 뉴런이 활성화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자주 쓰였죠. 네. 하지만 입력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지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되는 특성 때문에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말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요즘은 은닉층에서는 잘 안 쓰는 추세예요. 아, 시그모이드도 그런 단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주로 모델의 맨 마지막 출력층에서 많이 써요. 여러 가능한 클래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분류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각 클래스에 대한 점수, 이걸 로짓이라고 하는데 이 점시들을 다 합치면 1, 그러니까 100%가 되는 확률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확률로 바꿔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이 이미지는 개일 확률 75%, 고양이일 확률 20%, 새일 확률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장 가능성 높은 클래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 자료에서 분류 문제를 다뤘다면 아마 소프트맥스가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학습의 가장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경사하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하고 기울기, 그레이디언트에 대해 좀 짚어보죠. 네. 이 과정을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서 산을 내려가는 것에 비유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아, 그 그림이요? 네네. 그 비유를 바탕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AI의 학습 방향을 정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산 내려가기 비유 정말 경사하강법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산의 높이는 AI 모델의 오류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류. 우리의 목표는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산의 가장 낮은 지점, 골짜기를 찾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치는 모델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 축전 필터의 가중치 값들을 의미하고요. 기울이는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높이가 가장 가파르게 낮아지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 또는 경사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나침반이군요. 그럼 그 기울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면 되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경사하강법은 먼저 아까 설명했던 역전파를 통해서 현재 모델 상태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요. 즉, 각 가중치를 조금 바꿨을 때 오류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기울기 정보에 따라서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즉 오류가 크면 좀 더 큰 폭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원만해지면, 즉 오류가 줄어들면 더 세밀하게 이동하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아, 점점 미세하게 조정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잔차 학습이 어떻게 깊은 네트워크 학습을 가능하게 했는지, 또 욜로가 실시간 탐지를 위해서 어떤 접근법을 썼는지, 역전파를 통해 AI가 어떻게 실수로부터 배우는지, 그리고 알렉스넷 같은 선구적인 모델들이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도 확인했고요. 네네. 또 렐류 같은 활성화 함수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사하강법과 기울기가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당신 자료 속 주요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공지능, 특히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정교한 기계의 부품들처럼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당신 자료 속 핵심 원리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냥 마법처럼 뚝딱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오류를 수정하면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구나 하는 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